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문화도시 지원센터 안주용 인사드립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지쳐가는 요즘 유익한 강연 하나 소개드리고자 잠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인천 서구에는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하게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본도시 지정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올해도 저희 인천 서구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 나가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도시 인천 서구는 회복탄력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회복탄력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도시가 직면해온 문제와 역경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시민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결국 그게 진정한 문화도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취지를 담아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는 시민분들을 위한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라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도시, 그리고 행복한 시민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고자 도시계획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이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들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을 통해 뵙게 되어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좋은 강연이오니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정석 교수님과 함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문화도시 지원센터는 시민의 문화적 삶을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늘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회복탄력 문화도시 인천 서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 도시재생을 넘어 도시혁신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를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 보자. 그리고 되살려보자. 그런데 어떻게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이 생명체 도시를 되살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알려준 분이 계십니다. 이 브라질의 꾸리치바, 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생태도시죠. 이 꾸리치바 시장을 3번 역임하셨던 자이메 레르네르 전 시장님. 이분은 도시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도시 침술, 그리고 공동책임 방정식, 그리고 도시 디자인입니다. 도시 침술이라고 하는 말은 도시 수술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를테면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드러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이런 수술 말고 마치 침을 놓듯이 뜸을 뜨듯이 적은 비용으로 우리 도시가 앓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이게 도시 침술입니다. 그리고 공동책임 방정, 시민들이 함께 풀어야 된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이는 대규모 사업보다도 아주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꾸리치바시는 실제로 전 세계 시민들에게 이 놀라운 해법들을 보여주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BRT입니다. 이 BRT는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립니다. 꾸리치바시가 이 BRT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창안하고 도입해서 운영했던 게 70년대 초입니다. 그 당시 대도시들은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하철은 땅 밑을 건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 서울과 수도권 도시철도도 대부분 적자입니다. 지방 도시들의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자이메 시장은 지하철보다 훨씬 적은 건설 비용으로 지하철에 못지않는 성능을 발휘하는 땅 위 지하철을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BRT를 만들어낸 겁니다. 버스를 2대, 3대 연결해서 수용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버스가 막히지 않도록 전용 차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도시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튜브 정류장. 이 BRT 튜브 정류장은 지하철 승강장과 거의 같습니다. 정류장에 들어갈 때 요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정류장 안에서 쾌적하게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 신속하게 내리고 탈 수 있죠. 또 이 튜브 정류장은 비바람으로부터 이 승객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우리나라 BRT 버스 정류장이 아직도 이런 모습들을 갖춘 것을 볼 수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등대 모양의 이 작은 도서관을 가난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하나씩 지어줍니다. 비용 많이 들지 않지만 이곳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자존감을 회복하죠. 버려진 폐광산에 오페라 극장을 짓고 또 공동책임 방정식을 가장 멋지게 적용했던 게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꾸리치바시는 쓰레기 분리를 처음 도입할 때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주말에 수거 차량에 가져오면 그 종류별로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비례하는 과일을 바꿔주죠. 이걸 녹색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를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신나는 놀이처럼 하도록 한 거죠.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쓰레기 분리수거율 1위 꾸리치바시는 이런 창의적인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재생, 우리가 재생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재생에 머무를 게 아니라 도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 시대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코로나 전 세계 대유행이 벌어졌는가? 이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순환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할 정도로 야생의 터전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정말 귀담아 들을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발 그리고 우선 당장 우리들의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구가 원래는 물순환을 통해서 이 자정 그리고 건강을 유지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개발로 지하 개발로 물이 또 과도한 포장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이 순환 체계가 깨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열대 또는 야생의 터전들을 과하게 침범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예언자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15개 나라들은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였습니다. 20% 또는 30%, 40% 가까이. 그런데 단 하나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난 분야가 바로 교통 분야입니다. 이 선진국 유럽연합도 지금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 교통 분야 탄소 배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도시 혁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몇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리입니다. 지금 파리 시장은 안 이달고 여성 시장이신데 그 바로 전 시장이 베르트랑 들라노의 시장이죠. 이분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간 파리 시장으로 재임했던 분이고 이분이 파리 시장에 당선되었을 당시 가장 우선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은 자동차 도시가 아닌 사람 도시를 만들겠다 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주 놀라운 일을 임기 중에 합니다. 2002년 우리나라의 월드컵 축구 경기가 벌어졌던 그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파리 센강변 이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로 비유하자면 올림픽대로나 강북강변도로를 폐쇄합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자동차 전용도로를 마치 해변처럼 바꾸죠. 파리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한 달 동안 무려 200만 명이 이곳을 이용했죠. 반응이 좋아서 계속 반복하다가 2010년부터는 이 도로를 영구 폐쇄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베르트랑 들라노의 시장 재임 기간 내내 파리 부시장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안 이달고
그리고 이분은 베르트랑 들라누에를 이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파리 시장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재선에 성공합니다. 이 6년 임기 파리 시장을 이미 했고, 그리고 앞으로 6년 다시 파리 시장을 하게 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시장까지 포함하면 꽤 긴 기간 이 파리를 이끄는 파리 시장이죠. 이분이 재선 후보로 나섰을 때 내건 공약을 파리를 위한 선언이라고 하는 제목의 공약이 있는데, 이 공약의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생태, 연대, 그리고 건강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안히달고 시장이 앞으로 6년을 어떻게 파리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아주 놀랍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파리시 대부분 지역을 자동차 주행 속도 30km 속도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5030 도시 지역을 50으로 하고, 그리고 학교 주변 스쿨존 또는 실버존을 30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게 우리 현실인데, 파리는 이미 파리시의 거의 상당한 지역들을 30km 속도 제한을 했고, 앞으로는 전역을 30km 속도 제한을 하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파리 시내 도로에서는 어지간하면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이용해서 나왔다면 정말 설설 기어서 가야 됩니다. 그만큼 파리의 자동차 이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리의 대부분의 도로변에는 이렇게 노상 주차장들이 조성되어 있죠. 안히달고 시장은 임기 중에 이 노상 주차장의 거의 4분의 3, 약 6만 면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폐쇄하겠다. 그리고 그곳을 보도나 또는 자전거 도로나 또는 녹도로 바꿔 쓰겠다. 이달고 시장의 키워드를 잘 기억하면서 이 파리 시장의 공약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 그리고 건강, 그리고 연대였죠. 또 하나는 파리의 가장 유명한 거리죠. 샹젤리제 거리를 2030년에는 정원처럼 바꾸겠다는 겁니다. 가든처럼. 지금은 샹젤리제 거리가 굉장히 넓은 도로이고, 그리고 차선이 아마 왕복 8차선 이상 되죠. 그 차선을 대폭 줄이고 차도로 썼던 공간들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겠다.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를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가 아니라 천천히 산책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원과 같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공약은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입니다. 이 벨로라고 하는 말은 자전거라는 뜻이죠. 원래 파리의 이 메트로폴리탄, 이 도시철도, 말하자면 지하철이 이렇게 다양한 노선들이 다니죠. 이 지하철이 다니는 모든 이 노선 위에 지상부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벨로폴리탄 자전거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다니는 도로 위에 가면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공약을 내걸었을까? 이 전체 이 자전거 도로, 지하철이 다니는 노선 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전체 연장이 170km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2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한 3천억 정도 돈이 드는데, 이 돈으로 만약에 지하철을 건설하면 2km밖에 뚫을 수 없죠. 노면 전차, 트램을 건설한다면 7km밖에. 이 지하철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노면 트램이 그보다는 덜 들지만, 자전거 도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파리시를 이 대중교통 가운데에서도 이 자전거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미 많은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벨로폴리탄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죠. 아마 파리 이달고 시장의 공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15분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15분 도시 프로젝트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내 집에서 나의 직장까지, 나의 학교까지, 또는 주말에 내가 뭐 쇼핑을 한다든지 또는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도시 활동을 걷거나 또는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도시 안에서 장시간 이동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겠다.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해결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할 겁니다. 이 15분 도시 프로젝트는 파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최근에 이렇게 여성 시장님들이 많이 당선이 되시고, 그리고 또 이 시장님들의 성향이 대부분 아주 진보적인 분들입니다.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시장으로 2015년에 당선되신 아다콜라우 시장님은 아주 젊은 분입니다. 이분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조치가 바르셀로나 관광도시에 새로 지으려 하는 신규 호텔 건설 사업 30건을 중지시킵니다.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들이닥치고 호텔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다콜라우 시장님은 우리 바르셀로나시에 호텔을 더는 짓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바르셀로나를 관광객보다는 그것을 살고 계시는 시민들을 더 중시하는 도시로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이 됩니다. 호텔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비싼 숙박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 숫자가 줄어도 상관없다. 관광객보다 오히려 우리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도시에 으뜸가는 주인이다. 그래서 시의 재정도 초등학교 급식 또는 빈민가 정비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었죠. 이 이탈리아의 로마의 시장님도 지금 비르지니아 라찌 이분도 여성 시장님입니다. 이분도 2016년에 취임해서 지금 로마를 이끌고 계시죠. 이 비르지니아 라찌 시장님은 원래 변호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이 이탈리아에는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인 정치 운동이 시작되었죠. 그 코미디언 출신이 이 새로운 정치 운동을 이끌죠. 이 비르지니아 라찌 시장이 왜 변호사를 그만두고 시장에 출마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엉망인 도시 로마에서 더 계속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관광도시임에 틀림없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엉망인 도시다. 그래서 이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시장에 출마한다. 그리고 정말 시장에 당선되어서 대중교통 또는 쓰레기 문제 또는 교육 문제들을 바꾸는데 아주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현직 시장님들 가운데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 스페인의 폰테베드라시의 미구엘 페르난데스 로레스 시장님입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 폰테베드라시가 너무나 엉망이 됩니다. 인구가 6만 명인데 자동차가 3만 대 가까이 도시를 점령했죠. 외신 기자들이 자동차로 가득한 사막과 같은 도시다라고 이 기사를 쓸 정도로 그 자동차로 인해서 많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나고 대기오염 또는 소음으로 시민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을 때 이 의사였던 미구엘 로레스는 시장 후보에 출마합니다. 그러면서 내건 공약이 아주 놀랍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폰테베드라 도심부 다운타운에서 자동차들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은 도시에서 걷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인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 세 번째 주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가 자가용을 타는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공약, 아주 정말 혁신적인, 혁명적인 공약을 내건 미구엘 로레스는 1999년 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공약대로 폰테베드라 다운타운에는 자가용이 들어올 수 없게 보행 우선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가용은 다운타운 경계지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운타운에서는 걷거나 자전거나 또는 대중교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이런 조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 폰테베드라시에는 놀라운 변화가 벌어집니다. 자동차, 자가용이
들어올 수 없는 도시에서 교통사고는 점점 줄죠. 그래서 2009년부터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로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차가 현격하게 줄어드니까 도시가 조용해지고, 그리고 대기 오염이 훨씬 줄어들고, 사람들은 너무나 이 바뀐 도시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폰테베드라의 전입 시민이 10,000명 이상 늘었다고 하죠. 이 미구엘 시장님은 99년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도 이 폰테베드라 시장으로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우리나라 이 재생의 가장 큰 숙제, 이 소멸 위기 지역에서, 지방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경상북도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이야기를 아까 잠깐 드렸죠. 경상북도는 2017년 문경에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2018년에는 경북 도내 전역의 청년들을 초대하죠. 제가 지난 6월에 경북 몇 개 지역들을 가서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경에 있는 이 리플레이스 팀입니다. 이 팀은 문경에서 했던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세 팀 중에 한 팀인데, 이 팀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산양 정행소, 정행이란 말은 여행이란 뜻이기도 하죠. 이 건물은 과거에 양조장 건물이었습니다. 양조장이었던 건물을 깨끗하게 고쳐서 여행 안내도 해드리고, 또 차와 또 빵과 떡을 팔기도 하고, 또 이 문경 지역에 활약하고 있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 또는 굿즈,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 산양 정행소 바로 앞에 있는 그 일본식 주택은 리모델링해서 셀프 스튜디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약간 고풍스러운 의상으로 갈아입고 스스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화해서 주는 이런 셀프 스튜디오. 그리고 또 이 리플레이스 팀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바로 화수헌이라고 하는 카페죠.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 바로 문경 옆에 또 상주에 가면 이렇게 무양주택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단독주택 형태의 카페가 있습니다. 이 박지원 민근의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는 평범한 카페 같지만 실은 문화 공간입니다. 이 두 사람도 시골 파견제에 참가해서 2년간 지원을 받고 이 건물을 고쳐서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한쪽에는 이런 다양한 책들과 문화 작품들, 그리고 이곳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다양한 문화 활동이 벌어집니다. 인근 주민들이 카페에 와서 그림도 공부하고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배우기도 하죠. 영천의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내려와서 창업한 이 정승권 대표, 그리고 정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서스는 장소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이 회사명이죠. 정승권 대표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꽤 유명한 이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10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는 날 사표를 쓰고 이 영천에 내려와서 이 모듈러 하우스라고 하죠. 이동식 주택 사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나무로 지은 멋진 집, 이런 집들을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도 설계해서 또 팔기도 하고, 또 그 지금 이 사진은 영천에 있는 시안미술관 옆에 이 오픈 그린 영천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런 멋진 이런 주택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를 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곳을 와서 4시간 뭐 반나절 또는 하루 이렇게 대여해서 이곳에서 쉬고 가기도 하고, 또 뭐 생일 축하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로 만든 이런 집들이 이 자연 속에서 아주 잘 어울리죠. 영천에 또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들어와서 창업하고 지금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분들, 이 산과 보롬이라고 하는 이 수제 초콜릿 회사를 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이 김강산, 김은경 대표 두 분은 오래전에 제주도 우도에서 처음 만납니다. 전혀 고향도 다르고, 이 김은경 대표는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초콜릿을 늘 가지고 다니고 늘 먹었고, 그러다가 이제 몸 건강이 나빠지면서 초콜릿을 끊어야 됐죠. 그런데 금단 증세로 또 고통을 겪다가 이 초콜릿 안에 들어가는 이 당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몸 건강에 해롭지 않은 좋은 초콜릿을 직접 만들 생각을 합니다. 이걸 빈투바라고 합니다. 이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이 땅콩부터 이 초콜릿을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하는 이 수제 초콜릿 공장을 빈투바라고 하죠. 이 빈투바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데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그 초콜릿 만드는 걸 공부를 한 뒤에 이 빈투바가 없는 영천에 들어와서 이 작은 초콜릿 가게를 엽니다. 정말 아주 재미있는 이 심술립스, 북구르뱅, 큰코 다쳐 이런 식의 쿠키도 만들고, 이 영천 지역에서는 이 가게가 아주 인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만났던 이 경상북도 지역에 내려와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청년 창업가들 이야기를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봐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또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한 달살이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하동하고 뭐 저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동에 가서 7월 그리고 또 그 전에 4월, 5월 이렇게 2, 3주 또 이렇게 나누어서 한 달을 지내다가 왔습니다. 이 하동에 제가 머물렀던 곳이 이 하동 가운데도 악양,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곳이 바로 평사리 들판입니다. 박경리 선생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죠. 왼쪽에 섬진강이 구불구불 흐르고 이 섬진강의 너른 백사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저 맞은편에 보이는 산이 형제봉, 그리고 이쪽 산이 구제봉, 그리고 그 사이에 너른 벌판이 있는 곳이 바로 악양면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지리산입니다. 이렇게 멋진 그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하동이죠. 평사리 들판에 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서로 나란히 다정하게 서 있죠. 부부 소나무라고 불립니다. 이 하동 한 달살이를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 또 이 지방에 또 원도심에 또는 농사노촌 시골 마을에 희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또는 중장년들이 이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정말 멋진 곳들이 많습니다. 하동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달살이를 하면서 또 가족들을 초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특히 어디를 가든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곳들이 아주 많은 곳이 바로 이곳 하동입니다. 하동에 가서 만난 분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놀루와 조문환 대표는 원래 하동군 공무원이었습니다. 하동군의 이 악양 면장도 했던 오래 공무원 생활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기도 하고 또 사진 작가이기도 하죠. 이 조문환 대표는 정년을 7년 앞두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주민 공정여행 협동조합 놀루와를 만듭니다. 이 놀루와 덕에 저도 하동과 인연이 생겼죠. 이 놀루와는 하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달마중 행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뜰 때 이 평사리 들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섬진강변 백사장에 사람들이 와서 우선은 맨발로 등을 들고 등잔을 들고 모래사장을 걷죠. 그리고 커다란 이 달 모양의 등 주변에 띄엄띄엄 둘러앉아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가장 절정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눕게 합니다. 누우면 하늘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 2악장, 3악장을 듣게 해줍니다. 저는 그 지난해 이 달마중 행사에 저희 부부가 함께 갔다가
정말 하동의 매력에 폭 빠졌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동 한 달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탕국 홍경일 대표님은 이 하동 정량면에 양탕국이라고 하는 커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시기가 대한제국기고 그때 커피를 불렀던 이름이 서양의 탕국이다 해서 양탕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홍 대표는 이 대한제국기의 커피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고매감 서운기 대표는 원래 하동 악양 분이죠. 이분은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또는 수도권 지역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오래 하다가 2009년에 귀향합니다. 귀향해서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농장을 물려받고 그리고 아주 멋진 식당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고매감이라고 하는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놀러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고매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동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세 가지, 고사리, 매실, 대봉감, 그리고 이제 고맙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의 또 약자이기도 하죠. 이 고하버거 김경호 대표는 원래 6 청년들이 도시지기에서 저마다 게스트하우스 관련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다 힘들어질 때 서로 모여서 의논한 결과 함께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시골에 가서 하자. 그래서 하동에 이 고하리에 들어와 가지고 수제버거 가게를 연 분입니다. 이 수제버거 커다란 창고 건물을 개조해서 수제버거를 하고 그 옆에는 또 카페를 열고 또 이 스테이 사업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죠. 이 감으로 와이너리 정 대표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직원으로 오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캘리포니아 와이너리를 캘리포니아 주재관 생활을 2, 3년 하면서 이 와이너리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너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행복한 표정으로 일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하동의 특산물 대봉감으로 와인을 만드는 이 사업에 뛰어들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잘 하고 계십니다. 이 하동에 또 많은 그 제다 차를 키우고 또 차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지리산 농부마을의 김정태 대표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내가 졸업하면 고향에 내려가서 농부가 되겠다. 정말 약속처럼 농부가 되어서 젊은 나이부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뒤에 농산물 파동을 겪습니다. 어르신들이 전부 이 김정태 대표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은들 뭐할까? 제값을 받고 팔 수 없다면 다 소용없는 일 아닌가? 그때 김정태 대표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농사는 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데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업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죠. 그래서 지리산 농부마을, 요즘에는 그래구래 이런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그래서 우수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파는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놀러와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 PD 2사람을 최근에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시골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인터뷰한 내용도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한 달살이를 마치면서 하동 이 윤상기 군수님을 만날 때 제가 전해드린 하동에 대한 저의 느낌입니다. 이 하동 한 달살이의 가장 아쉬운 점은 대중교통으로 이 하동에서 일하거나 살기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대중교통들을 좀 구축해달라는 부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 또 이 시간 재생 또 혁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우리 도시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고 그리고 근본 원인들을 좀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함에 이렇게 소다연강미라고 하는 5 한자를 이렇게 적고 다닙니다. 하나하나는 비록 작아도 그 수가 많고 서로 연결되면 충분히 작아도 강하고 작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들을 담은 또 3권의 책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대면하면서 강의를 했다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이렇게 답을 해드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사전에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네요. 도시 회복과 재생 혁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천 서구는 지금 회복 문화 도시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회복 그리고 재생은 거의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죠. 아마도 인천 서구는 원래의 자연이 우리 사람들이 했던 인공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훼손된, 또 그래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이든 또는 회복이든 되돌리는 것, 그러니까 본래의 건강함을 되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미 인공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매립이라든지 시설들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몸도 우리 몸의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에는 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 병을 불러오고 또 키워서 병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천 서구가 정말 생태적으로 또 자연으로 얼마나 지금 건강한지 또 얼마나 아픈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과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나누어서 보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도 갖고 또 굉장히 단기적인 과제들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우리가 천천히 바꿔나갈 때가 있고 또는 아주 빨리 근본적으로 바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프랑스 파리의 그 파리 플라주 사례라든지 또는 안 이달고 시장의 노력이라든지 또는 바르셀로나 아다콜라우 시장의 이런 노력들은 대단히 혁신적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회복할 일이 있고 가능한 한 빨리 잘라버리고 빨리 바꿀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과 회복은 거의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일 수 있고, 그런 재생과 회복을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될 일도 있는가 하면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빨리 또는 한 번에 할 일도 있다. 특히 자동차 도시를 사람의 도시로 바꾸는 이런 일들은 다른 세계 여러 도시들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이 이 회복 탄력 또는 회복 탄력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자부심, 자존감, 그리고 도시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의 그 지역 건강 계획을 이렇게 세운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 지역이 얼마나 성공적인 지역인가, 성공한 지역인가, 그거를 뭘로 측정할 건가, 그 지역 건강계획 책임자가 그렇게 스스로 묻습니다.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던 도시에 인구가 늘어났다면 인구의 숫자로 그걸 측정할 수 있겠는가, 또는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수치들, 매출 또는 소득 이런 것들일까. 이분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 뭔가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 회복력도 내 몸, 내가 나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과 의지에서 시작되는 거죠. 어느 도시의 회복 탄력도 결국은 그 도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마음, 우리 도시가 비록 지금 아플지라도 또는 훼손되었을지라도 나는 이 도시의 당당한 주인이고 내가 이 도시를 더 건강하게 지켜내고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서구 주민이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서구에 살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내 몸 재생부터 좀 하시고요. 그래서 내 몸,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탈이 났고 또 아픈지,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면서 저는 도시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나 우리들의 몸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결국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의 몸 건강 회복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부모들의 건강도 같이 회복하시고, 그리고 틈틈이 여러분들의 마을 또 여러분들의 도시를 유심히 관찰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에 병을 스스로 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도시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막아야 할지, 또 우리 도시를 조금 더 건강한 도시로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이 한여름에 요즘에 땡볕에 고생들을 많이 하죠. 한여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나무만 좀 심었더라도 훨씬 더 쾌적한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땡볕으로 쭉 이어지는 거리 위에 그늘이라도 좀 만들어준다면 시민들이 훨씬 더 편히 걸을 수 있겠죠. 요즘에 여러 도시들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찬바람을 이렇게 쐬게 하는 이런 거. 한겨울에는 또 정류장에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좀 덜 춥게 하는 이런 작은 변화들 주민들의 의지, 주민들의 제안에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서구 주민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한 도시는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행복한 도시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직접 만나 뵙고 또 질문들에 대해서 또 답해드리고 또 질문에 대해서 또 답해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제 책과 또 유튜브 도시의 정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